안녕하세요. 준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실패의 원인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케이시님의 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밝히는 자기 설득과 자기 위로는 제법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일 수 없죠.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의 자화자찬을 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한다는 저자는 오히려 그들을 보며 실패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했다는 것만큼이나 실패를 독점하겠다는 것도 오만한 생각이라고, 실패야말로 유한 책임이고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자기 탓으로만 몰았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동시에 나아가겠다는 선포문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와 희망과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으로 점철된 지난 시간을 반성하게 됩니다. 작가님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압적인 위로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나가며 자연스러운 공감과 위로를 이끌어내는 게 이 책이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차라리 모두 소설이면 좋겠다. 인생에 겐세이 놓는 에세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소설로 써봐. 대화 드라마 한 편 뚝딱 나올걸.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이 말에는 굴곡진 세월과 회한, 고통, 억울한 사연이 담겨 있다. 소설에 위기가 없으면 절정이 없고 음악 없는 영화, 코러스 없는 밋밋한 음악은 감동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망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꽤 재밌는 콘텐츠라는 말이기도 했다. 사건이 없는 소설, 줄 하나만 있는 현악기, 건반이 하나인 피아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엔 정답이 없다. 모두가 터프한 이야기를 만들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정답이 있겠나.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어떤 독재자도 하지 못하는 일 아닌가. 내 입도 막지 못해 직접 쓰기로 작정했다. 이 글은 반성문인 동시에 과거의 나처럼 멍청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짙은 호소문의 성격을 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닐까? 근거가 없다면 자기 합리화, 근거가 있다면 자기 설득, 나아가 자기 확신이 됐다. 나는 그동안 근거를 갖추지 않았고 핑계를 찾고 그때그때마다 합리화하고 포장하기에 바빴다. 자기 합리화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설득은 나를 믿는 것이었다. 나를 믿는 것보다 속이기가 쉬웠다는 것을 늦게나마 고백한다. 쉬운 선택지를 뽑은 것뿐이었다. 근거 없이는 절대 믿지 않는 나로서는 뒤늦게나마
나를 설득할 근거를 찾아야 했다. 의심만은 나를 믿어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 대책 없이 괜찮을 거야. 괜찮아. 너 자체로 충분해. 그러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주술은 전혀 와닿지 않았다. 마치 플라시보처럼 팔뚝살만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과장 광고처럼 현혹하는 것 같았다. 단언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도 했다. 세상 이치에 통달한 현자처럼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도 못했다. 좋은 말들이긴 하나 온몸이 거부하는지 실제로 구토감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삐딱해서 힘내라는 위로들이 창란하여 공중분해된 것인지 영혼 없는 위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난 고민 끝에 삐뚤어진 내 마음에 명확한 근거를 불어넣겠다고 마음먹었다. 담보가 없다면 신용이라도 있어야 돈을 꿀 수 있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글이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유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는 내게 막연히 괜찮아 보다 내 상황은 거지 같지만 괜찮아지는 과정이야. 두고 봐. 라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고통은 그저 고통이다가도 수혜자가 있으면 희생, 헌신이 됐다. 만약 그 수혜자가 나라면 고통 안에 든 씨앗을 틔우는 열매가 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맞다. 정말이지 과정 중에 있었다. 진짜 내가 되는 과정. 먼저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는다. 오만하게 누군가를 가르칠 생각도 전혀 없다. 모두가 제각각 고유한 경험과 상처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말이 맞다는 식의 오만함을 주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내 이야기에 한정될 뿐이니 높은 확률로 틀릴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내 미천한 경험이 정답이다 라는 식의 확언보다 내 미천한 경험도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끄적인다. 그저 한 사람의 진행형 경험이다. 다만 내 이야기가 와닿는다면, 설득력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괜찮아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맞다. 근거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근거 없는 믿음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고 배를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니까. 나눗셈을 못하면 인생이 고달프다. 살면서 더하기와 곱하기에 몰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사칙연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었을까. 내 경우 모든 걸 빼갔으니 빼기는 안 해도 됐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눠야 했다. 주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주변을 정리해 나가자 하나같이 말했다.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나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사람은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제의 나를 죽이겠다는 다짐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눴다. 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집 청소도 잘 안 하는 내가 나눗셈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핑계를 대자면 나눗셈은 원래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낳았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난이었던 것만 봐도 안다.
나누는 건 고통이었지만 새로운 탄생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후에는 원소와 기호를 분류하고 나눠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도 못했고 고통의 즉각 반응에 고통 이면의 새로운 탄생을 보지 못했다. 나누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 분별력 없이 살았다. 큰 덩어리를 소분하고 그 사이를 쉼으로 채워야 했다. 나와 남을 구분해야 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구분하는 것은 필요했다.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며 내 취향의 안목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난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야 서둘러 나누려고 하니 허둥댔다. 분리하려고 하면 강아지처럼 떨었는데 막상 살이 찢어지는 고통도 종이를 찢는 정도의 가뿐한 분리도 있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은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종이를 찢는 건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랍스터처럼 딱딱한 것도 망치로 부수자 연한 살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안도 두려움도 나누고 쪼개자 초라한 실체가 드러났다.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지만 쪼개서 안주머니 속 깊은 곳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거운 불안을 어깨에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평생 가지고 다녀야 할 거라면 작게 쪼개서 창고 지하실에 넣어둔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나. 나누는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도 큰 아이디어만으로는 힘이 없다. 잘게 나누고 쪼개서 구체화해서 완성했을 때 힘이 된다. IT의 스타트업이라면 서비스와 대상층을 작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었다. 아, 여기서 잠깐 분리와 단절을 잘 구분해야 한다. 분리하려다가 단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절은 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적용해야 했다. 나는 서툴러서 분리하려다 장벽을 쌓고 스스로 파편화됐다. 단절된 것이다. 심리적, 물리적으로 나와 세상을 단절하려는 바람에 많은 걸 잃었다. 부디 분리와 단절을 슬기롭게 분리하기를 바란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렵게 주변을 분리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내 경우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글을 쓰는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글을 쓰는 데는 커피값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성인이 된 이후 책을 돈 주고 사본 적도 없으면서 어쩌다 글을 쓰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시간 부자였으니까 겁 없이 달려들었던 것 같다. 삶은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의 진자운동. 외로움은 오히려 군중 속에서 느끼는 감정 같았다. 결코 혼자여서가 아님은 분명했다. 내 안에 온전한 나를 두지 못해서였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였는데 내 안에 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가짜를 내 안에 두니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배고파서 전쟁으로 죽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고파서 고독해서 두려워서 스스로 죽는다. 내 안의 가짜들을 살찌우느라
정작 내가 죽어갔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나를 지키고 만들어갈 가장 큰 두 기둥이다. 홀로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살다가 진짜 운동이 멈출 때 삶도 끝날 것이다. 시계추가 왕복 운동하다 멈추면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진짜 운동이 재밌는 것은 쇠공이 눈앞까지 와도 결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실제로 눈앞까지 닥쳐온 두려움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도 마찬가지였다. 극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인지하되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둘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감정이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모든 감정 속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는데 100% 순도라고 생각했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을 잃을까 두렵고 때로는 외로웠다. 사랑도 두렵고 외로운 마음에 힘이 더해지면 공은 파열음을 내며 부딪히고 말았다. 글 쓰는 도중 카페를 둘러보니 큰 기둥 두 개가 보였다. 사람을 받치는 다리처럼 건물을 받치는 건 기둥이지만 나는 기둥사의 창문에만 눈길을 주며 살았다.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기둥은 선물이라도 주듯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보라고 창을 만든 것이다. 기둥을 인식하되 시선을 오래 두지 말라고 창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두려움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감정일 수도 있다. 건물을 지탱하는 안전한 구조체처럼 나를 지키는 걱정 어린 마음. 두려움은 생존과 직결되는 원초적 감정이었고 멀리 쫓아낼 게 아니라 차분히 달래서 어디서 온 건지 살펴보라는 배려인지도 모른다. 내 마음이 나를 지키는 체계가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돌다리 두들겨보고 괜찮으면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일 수도 있잖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감정이다. 이제 가끔은 창문을 만드는 기둥에도 시선을 둔다.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사고 가능성도 높다. 사고 시 보험 문제도 커진다. 공장이라면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도 내가 정해야 한다. 생산키는 언제나 내가 쥐고 있어야 했다. 내가 아니면 나와 같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와의 로맨스를 시작해야 했다. 나를 먼저 알아가야 했다. 내 스타일과는 썩 거리가 있고 내 현실과 이상의 간극만큼 내가 싫었지만 그래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사귀는 게 나았다. 첫 연애 때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떤 음식, 영화를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알기 위해 모든 레이더를 동원해 미세한 표정과 몸짓, 언어를 점검했다. 과연 나는 뭘 좋아하나? 난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의 말이다. 난 이 말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꿈을 꾸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꿈, 욕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릴 때는 또래들이 입고 다니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유행하는 걸 가져야 했다. 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전 욕구가 더 발동했던 것 같다. 무리해서 떨어질까봐. 그땐 무리해서 떨어지는 게 파먼인 줄 알았다. 과연 내가 원하는 바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아찔했다. 어릴 때는 멋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나이가 차면서는 현실을 자각해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고작 평범해지려고 부단히 애쓰던 중,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라는 물음이 툭 내 앞에 떨어졌다. 간혹 오던 물음이었는데 언제나 날 멈추게 했던 녀석이었다. 그 녀석을 보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보려고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저 이 시간대에 내던져졌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맺었다. 살아서 더 많이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다. 나와 헤어지지 않고 묵묵히 나라는 인간을 알아가면서 미스테리를 걷어내는 게 목적이었다. 뒤늦은 사춘기가 왔다는 고백을 하려는 건 아니다. 난 정말 나를 모르겠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다. 스타트업이 자사의 서비스와 비전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서비스의 비전을 나로 대입한다면 나를 마케팅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일도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글을 쓰게 됐지만 아직도 장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4번의 노크라는 소설을 쓰니까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로 묶이고 혹자는 추리 소설이라고 했다. 그런데 난 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0125는 돈이 눈을 뜨며 사람 손을 타고 여행한다는 설정의 판타지인데 이건 경쾌한 판타지가 맞는 것 같다. 돼지와의 키스는 머리 좋은 노숙자 이야기인데 다 쓰고 나서 장르를 구분할 때 애먹었다. 나도 내 장르가 뭔지 모르겠다. 인생 전체로 보면 블랙 코미디에 가까울 것 같다. 확신할 수 있는 건 누구도 자신의 장르를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겠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가감속을 마음껏 하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그것도 모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겨서 바퀴가 헛돌았다 핸들에 머리 박고 후회하며 마감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피었다. 내가 원하는 장르는 분명 비극은 아니었다. 새드 엔딩도 아니다. 밀림에서 길을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길을 만들면서 가야겠다. 어차피 그 누구도 길을 모른다. 기껏해야 방향을 알려주겠지만 그마저도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이제라도 내가 잡겠다. 내가 나를 아는 건 어느 각도에서 사진 찍으면 가장 잘 나오는지 딱 그 정도였다. 차라리 모두 소설이면 좋겠다. 인생에 겐세이 놓는 에세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소설로 써봐. 대화 드라마 한 편 뚝딱 나올걸.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이 말에는
굴곡진 세월과 회환, 고통, 억울한 사연이 담겨 있다. 소설에 위기가 없으면 절정이 없고 음악 없는 영화, 코러스 없는 밋밋한 음악은 감동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망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꽤 재밌는 콘텐츠라는 말이기도 했다. 사건이 없는 소설, 줄 하나만 있는 현악기, 건반이 하나인 피아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엔 정답이 없다. 모두가 터프한 이야기를 만들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정답이 있겠나.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어떤 독재자도 하지 못하는 일 아닌가. 내 입도 막지 못해 직접 쓰기로 작정했다. 이 글은 반성문인 동시에 과거의 나처럼 멍청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짙은 호소문의 성격을 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닐까? 근거가 없다면 자기 합리화, 근거가 있다면 자기 설득, 나아가 자기 확신이 됐다. 나는 그동안 근거를 갖추지 않았고 핑계를 찾고 그때그때마다 합리화하고 포장하기에 바빴다. 자기 합리화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설득은 나를 믿는 것이었다. 나를 믿는 것보다 속이기가 쉬웠다는 것을 늦게나마 고백한다. 쉬운 선택지를 뽑은 것뿐이었다. 근거 없이는 절대 믿지 않는 나로서는 뒤늦게나마 나를 설득할 근거를 찾아야 했다. 의심만은 나를 믿어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었다. 대책 없이 괜찮을 거야, 괜찮아, 너 자체로 충분해, 그러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주술은 전혀 와닿지 않았다. 마치 플라시보처럼 팔뚝살만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과장 광고처럼 현혹하는 것 같았다. 단언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도 했다. 세상 이치에 통달한 현자처럼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도 못했다. 좋은 말들이긴 하나 온몸이 거부하는지 실제로 구토감이 느껴졌다. 내 마음이 삐딱해서 힘내라는 위로들이 창란하여 공중분해된 것인지 영혼 없는 위로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난 고민 끝에 삐뚤어진 내 마음에 명확한 근거를 불어넣겠다고 마음먹었다. 담보가 없다면 신용이라도 있어야 돈을 꿀 수 있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글이다.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비유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힘들어하는 내게 막연히 괜찮아 보다 내 상황은 거지 같지만 괜찮아지는 과정이야, 두고 봐 라는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고통은 그저 고통이다가도 수혜자가 있으면 희생, 헌신이 됐다. 만약 그 수혜자가 나라면 고통 안에 든 씨앗을 틔우는 열매가 되는 과정 중에 있었다. 맞다. 정말이지, 과정 중에 있었다. 진짜 내가 되는 과정. 먼저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은 내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된 것으로 누구에게나 통하지 않는다. 오만하게 누군가를 가르칠 생각도 전혀 없다. 모두가 제각각 고유한 경험과 상처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말이 맞다는 식의 오만함을 주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내 이야기에 한정될 뿐이니 높은 확률로 틀릴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내 미천한 경험이 정답이다 라는 식의 확언보다 내 미천한 경험도 누군가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끄적인다. 그저
한 사람의 진행형 경험기다. 다만 내 이야기가 와닿는다면, 설득력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괜찮아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맞다. 근거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근거 없는 믿음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고 배를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니까. 나눗셈을 못하면 인생이 고달프다. 살면서 더하기와 곱하기에 몰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사치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빼기와 나누기가 아니었을까. 내 경우 모든 걸 빼갔으니 빼기는 안 해도 됐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눠야 했다. 주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주변을 정리해 나가자 하나같이 말했다. 나쁜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나 같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사람은 내일 죽는다는 걸 알면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제의 나를 죽이겠다는 다짐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눴다. 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집 청소도 잘 안 하는 내가 나눗셈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핑계를 대자면 나눗셈은 원래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고통은 새로운 탄생을 낳았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난이었던 것만 봐도 안다. 나누는 건 고통이었지만 새로운 탄생이었다. 인류의 역사는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후에는 원소와 기호를 분류하고 나눠 과학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도 못했고 고통의 즉각 반응에 고통 이면의 새로운 탄생을 보지 못했다. 나누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 분별력 없이 살았다. 큰 덩어리를 소분하고 그 사이를 쉼으로 채워야 했다. 나와 남을 구분해야 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구분하는 것은 필요했다.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며 내 취향의 안목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난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야 서둘러 나누려고 하니 허둥댔다. 분리하려고 하면 강아지처럼 떨었는데 막상 살이 찢어지는 고통도 종이를 찢는 정도의 가뿐한 분리도 있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은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었고 종이를 찢는 건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랍스터처럼 딱딱한 것도 망치로 부수자 연한 살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안도 두려움도 나누고 쪼개자 초라한 실체가 드러났다.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지만 쪼개서 안주머니 속 깊은 곳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거운 불안을 어깨에 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이지 않는 곳에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평생 가지고 다녀야 할 거라면 작게 쪼개서 창고 지하실에 넣어둔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나. 나누는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었다. 아이디어도 큰 아이디어만으로는 힘이 없다. 잘게 나누고 쪼개서 구체화해서 완성했을 때 힘이 된다. IT의 스타트업이라면 서비스와 대상층을 작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었다. 아, 여기서 잠깐 분리와 단절을 잘 구분해야 한다. 분리하려다가 단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절은 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적용해야 했다. 나는 서툴러서 분리하려다 장벽을 쌓고 스스로 파편화됐다. 단절된 것이다. 심리적, 물리적으로 나와 세상을 단절하려는 바람에 많은 걸 잃었다. 부디 분리와 단절을 슬기롭게 분리하기를 바란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렵게 주변을 분리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내 경우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등단을 한 것도 아니고 글을 쓰는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글을 쓰는 데는 커피값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성인이 된 이후 책을 돈 주고 사본 적도 없으면서 어쩌다 글을 쓰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마 시간 부자였으니까 겁 없이 달려들었던 것 같다. 삶은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의 진자운동. 외로움은 오히려 군중 속에서 느끼는 감정 같았다. 결코 혼자여서가 아님은 분명했다. 내 안에 온전한 나를 두지 못해서였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였는데 내 안에 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가짜를 내 안에 두니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배고파서 전쟁으로 죽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고파서 고독해서 두려워서 스스로 죽는다. 내 안에 가짜들을 살찌우느라 정작 내가 죽어갔다. 두려움과 외로움은 나를 지키고 만들어갈 가장 큰 두 기둥이다. 홀로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며 살다가 진자 운동이 멈출 때 삶도 끝날 것이다. 시계추가 왕복 운동하다 멈추면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진자 운동이 재밌는 것은 쇠공이 눈앞까지 와도 결코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실제로 눈앞까지 닥쳐온 두려움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독한 외로움도 마찬가지였다. 극한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인지하되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둘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감정이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모든 감정 속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었는데 100% 순도라고 생각했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을 잃을까 두렵고 때로는 외로웠다. 사랑도 두렵고 외로운 마음에 힘이 더해지면 공은 파열음을 내며 부딪히고 말았다. 글 쓰는 도중 카페를 둘러보니 큰 기둥 2개가 보였다. 사람을 받치는 다리처럼 건물을 받치는 건 기둥이지만 나는 기둥 사이 창문에만 눈길을 주며 살았다. 두려움과 외로움이라는 기둥은 선물이라도 주듯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보라고 창을 만든 것이다. 기둥을 인식하되 시선을 오래 두지 말라고 창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두려움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감정일 수도 있다. 건물을 지탱하는 안전한 구조체처럼 나를 지키는 걱정 어린 마음. 두려움은 생존과 직결되는 원초적 감정이었고 멀리 쫓아낼 게 아니라 차분히 달래서 어디서 온 건지 살펴보라는 배려인지도 모른다. 내 마음이 나를 지키는 체계가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돌다리 두들겨보고 괜찮으면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감정이다. 이제 가끔은
창문을 만드는 기둥에도 시선을 둔다.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사고 가능성도 높다. 사고 시 보험 문제도 커진다. 공장이라면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도 내가 정해야 한다. 생산키는 언제나 내가 쥐고 있어야 했다. 내가 아니면 나와 같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와의 로맨스를 시작해야 했다. 나를 먼저 알아가야 했다. 내 스타일과는 썩 거리가 있고 내 현실과 이상의 간극만큼 내가 싫었지만 그래도 헤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사귀는 게 나았다. 첫 연애 때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떤 음식, 영화를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알기 위해 모든 레이더를 동원해 미세한 표정과 몸짓, 언어를 점검했다. 과연 나는 뭘 좋아하나? 난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의 말이다. 난 이 말을 접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꿈을 꾸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꿈, 욕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릴 때는 또래들이 입고 다니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유행하는 걸 가져야 했다. 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전 욕구가 더 발동했던 것 같다. 무리에서 떨어질까봐. 그땐 무리에서 떨어지는 게 파먼인 줄 알았다. 과연 내가 원하는 바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려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아찔했다. 어릴 때는 멋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나이가 차면서는 현실을 자각해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고작 평범해지려고 부단히 애쓰던 중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라는 물음이 툭 내 앞에 떨어졌다. 간혹 오던 물음이었는데 언제나 날 멈추게 했던 녀석이었다. 그 녀석을 보고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보려고도 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저 이 시간대에 내던져졌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맺었다. 살아서 더 많이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다. 나와 헤어지지 않고 묵묵히 나라는 인간을 알아가면서 미스테리를 걷어내는 게 목적이었다. 뒤늦은 사춘기가 왔다는 고백을 하려는 건 아니다. 난 정말 나를 모르겠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다. 스타트업이 자사의 서비스와 비전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서비스의 비전을 나로 대입한다면 나를 마케팅할 수 있을까?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내가 하는 일도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글을 쓰게 됐지만 아직도 장르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4번의 노크라는 소설을 쓰니까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로 묶이고 혹자는 추리소설이라고 했다. 그런데 난 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0125는 돈이 눈을 뜨며 사람 손을 타고 여행한다는 설정의 판타지인데 이건 경쾌한 판타지가 맞는 것 같다. 돼지와의 키스는 머리 좋은 노숙자의 이야기인데 다 쓰고 나서 장르를 구분할 때 애먹었다. 나도 내 장르가 뭔지 모르겠다. 인생 전체로 보면
블랙 코미디에 가까울 것 같다. 확신할 수 있는 건 누구도 자신의 장르를 확실히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겠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가감속을 마음껏 하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 그것도 모르고 남에게 운전대를 맡겨서 바퀴가 헛돌았다 핸들에 머리 박고 후회하며 마감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피었다. 내가 원하는 장르는 분명 비극은 아니었다. 새드 엔딩도 아니다. 밀림에서 길을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길을 만들면서 가야겠다. 어차피 그 누구도 길을 모른다. 기껏해야 방향을 알려주겠지만 그마저도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이제라도 내가 잡겠다. 내가 나를 아는 건 어느 각도에서 사진 찍으면 가장 잘 나오는지 딱 그 정도였다.